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짚어보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 오늘은 야구 소식 짚어봅니다. 박용식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용식입니다. 예, 가을 야구가 한창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네.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자, 근데 치열한 5강 싸움을 벌였던 기아, 롯데와 삼성 너무 네. 이 팀들이랑 싸우다가 힘이 빠졌는지 한 경기만에 기아는 가을 야구를 접었습니다. 그렇죠. 이 기아 팬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던 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었는데요. 사실 출발은 기아가 좋았습니다. 2대 0으로 먼저 앞서갔는데 사실 이제 수비적으로 이 포수 김민식 선수의 실책을 포함해서 이 실책 때문에 와르르 무너졌던 그 기아의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역시 단기간 싸움에서는 실책이 수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경기였는데 네. 이 하나와 넥센의 준 플레이오프 여기도 역시 하나가 여러 번 보넷 플레이를 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지금 대전 자신들의 홈구장에서 11년 만에 펼쳐진 가을 야구인데요. 그만큼 많은 팬들의 관심과 응원을 받는 가운데 1, 2차전이 펼쳐졌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실책도 그렇고요. 1차전 같은 경우는 넥센보다 4개의 안타를 더 기록했고 또 잔루는 13개. 결국은 3대2 한 점 차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는 가을 야구가 정말 오랜만이잖아요. 11년 만이죠. 네, 11년 만에. 역시 경험인가요? 이 결론적으로 2차전까지 7대5로 넥센이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해 주신 대로 11년 만에 가을 야구여서인지 이 정근우 선수는 물론 SK에서 많은 가을 야구를 경험했었지만 김태균 선수는 10년 전입니다. 지금 한화의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는 김태균 선수는 물론 일본에도 다녀왔지만 대부분의 선수들이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반면 넥센은 최근 6년간 이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을 포함해서 5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중요한 시점 넥센에서는 돌아온 박병호 선수도 그렇고요. 또 샌즈 선수도 중심 타선에서 힘을 발휘해 주면서 결국은 원정에서 2경기를 모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 팬들이 많이 아쉬웠겠어요. 네, 끝까지 압도적인 응원을 보내줬는데. 그렇죠. 이 8회 되면 육성 응원 아시잖아요. 예. 네. 최강 하나를 외치던 홈팬들이 끝까지 희망을 걸 수 있는 경기 흐름이었죠. 한 점 차, 2점 차 패배였는데요. 결국은 이정우 선수, 넥센의 좌익수 이정우 선수가 2차례 역시 이 기아전에서도 환상적인 수비를 펼쳐보였었는데 이 하나와의 원정 2경기에서 좋은 수비를 보이면서 결국은 그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넥센이 경기 외적으로는 조금 시끄럽잖아요. 뭐 이장석 대표 문제도 있고. 올 시즌 많았었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그런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일뿐만 아니라 서건창, 박병호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고요. 주요 선수들의 공백이 있었던 사이에 사실 이 1, 2년차 선수들도 새롭게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들을 잘 발굴해냈습니다. 이제 그 선수들이 공백을 잘 메워주면서 결과적으로 후반기 서건창, 박병호 선수가 돌아오면서 이제 한화를 추격하는 이제 좋은 상승세를 탄 그 분위기 속에서 가을 야구까지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정우 선수가 1, 2차전에서 좋은 모습 보였다는 이야기 해줬는데 예. 3차전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2차전 9회까지 보신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9회 말 마지막 이닝 수비하는 과정에서 몸을 날리는 수비로 좋은 플레이를 펼쳤는데 이후에 그 과정에서 왼쪽 어깨뼈가 탈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교체가 돼서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했었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소견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넥센 구단의 지정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했는데요. 넥센 팬들께서 조금 뼈아플 것 같습니다. 이 어깨 쪽에 6월에 다쳤던 부분, 이 부분의 관절과 관련된 부분에 큰 부상을 입게 되면서 더 이상 가을 야구에 이정우 선수가 뛸 수 없게 됐습니다. 3차전뿐만이 아니고. 네. 오늘 대타로도 출전 가능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나왔었는데 예. 오늘 정밀 검사 결과 2주 안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우 선수의 멋진 수비 장면은 이제 더 이상 올 가을에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넥센으로서는 굉장히 큰 날개를 하나 잃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실책 또 호수비 하나가 분위기를 크게 좌우하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사라진 것은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고척에서 3차전이 벌어지고 있죠. 네. 뭐 아직 하나도 끝난 게 아니니까 5전 3선승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3연승 가능성도 있으니까. 리버스 수입이 가능하죠. 예. 지금 3차전 2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네. 하나가 2대5로 앞서가고 있네요. 예.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 만일 하나가 고척돔에서 2연승을 하게 되면 다시 대전으로 갑니까? 예, 하루 휴식을 갖고 다시 이제 5차전 대전에서 5차전을 펼치게 됩니다. 넥센도 실책이 많았다 그래요. 1, 2차전에. 사실 이제 불안 요소 넥센에도 2차전 4개의 실책이 나오면서 한화에게 많은 기회를 건네주고 말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2루수 2개 실책을 범했던 김혜성 선수 대신 송성문 선수를 오늘 역시 장정석 감독이 선택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정석 감독은 지금 송성문 선수는 사실 1차전 대타로 결승타를 기록했던 선수였는데요. 백업 선수인데 2차전, 3차전 이제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단기전에 좋은 분위기를 타는 선수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바로 2차전에 나왔었죠. 역시 2차전에는 뭐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3런포라는 닉네임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 넥센에서 무섭게 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이 등장하면서 역시 이 타격전에서 임병욱 선수가 연타석 3런 홈런을 기록했거든요. 이 최근 좋은 흐름을 단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을 장정석 감독이 중용하는 넥센의 이 가을 야구에서의 분위기입니다. 예. 플레이오프는 SK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2위를 차지한 SK가 인천에서 기다리고 있죠. 있는데 SK 입장에서는 양 팀이 더 치고받아서 좀 진을 네. 좀 다 빼고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보통은 먼저 올라가 있는 팀들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한화이글스가 사실 만약 말씀해 주신 대로 리버스 스윕 3연승을 기록하면서 이 다음 단계로 올라간다면 플레이오프까지 올라간다면 휴식을 오래 취한 팀이 100%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네, 경기 감각이라는 것들은 어떤 스포츠에서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리버스 스윕 2연패 이후에 3연승을 기록한 팀들을 되짚어보면 과거 대한민국 이 KBO에서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도 리버스 스윕을 기록한 팀들이 보스턴은 2004년을 포함해서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100% 확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바람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SK 얘기 한번 해볼까요? SK는 힐만 감독이 올 시즌 끝으로 더 이상 계약 안 한다고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천명을 해버렸어요? 원래 계약 상태로는 이제 끝이 아닌데 이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었는데요. 힐만 감독의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내 야구 올해 이제 가을 야구에 대한 부분들 본인이 목표한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가을 야구 끝까지 봐야겠지만 그 이후에 사실 관계자들은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의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에서는 원했는데 힐만 감독 일단은 뭐 가정 문제를 그렇죠. 이야기하면서 네네네. 돌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이유를 댔었죠. 예.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메이저 다른 구단에서 오퍼가 온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던데. 분명히 그런 부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예. 메이저리그 팀 가운데 지금 리빌딩을 천명했던 팀들도 애매하게 성적을 또 내지 못했던 그런 컨셉이 애매했던 팀들도 감독이 공석인 팀들이 지금 생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만 감독에 대해서는 메이저리그에서 워낙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 예.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힐만 감독도 그렇고 전에 롯데 로이스터 감독도 그렇고 네네. 외국인 감독이 와서 나쁜 성적은 거두지 않은 다 성공해서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렇죠. 플레이오프도 계속 나갔었던 롯데였고요. 예. 그럼 다른 팀도 감독 교체할 때 외국인 감독을 한번 고려 대상으로 놓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까? 이 내부적으로 사실 이제 구단과 관련해서 구단 프런트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선수들과의 중간 역할 또 선수들과 구단과 또 감독 이 3자 간의 연결 고리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중시하는 부분에서 구단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늘 마지막에 걸림돌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 단장 사실 이번에 차명석 단장도 LG 단장으로 갔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장들의 역할도 그런 부분들은 연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SK가 배영섭 선수 삼성에 영입했다고. SK뿐만 아니라 여러 팀이 접근했었는데 결국은 SK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배영섭 선수 가을 야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올해는 못합니다. 못합니까? 내년부터 가능하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메이저리그 얘기해 봅시다. 포스트 시즌이 한창인데,
유현진 선수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랐다고요? 천신만고 끝에 밀워키 브루어스를 제압했는데요. 이 류현진 선수가 다저스가 3승 2패로 앞서 있던 6차전 원정 선발로 나섰는데 아쉽게도 3이닝 7실점 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밀러파크에서 다시 펼쳐졌던 7차전은 다저스가 승리하면서 2년 연속 내셔널리그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굉장했죠.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첫 번째 경기는 그렇게 부진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한 이닝 흔들렸습니다. 예. 네네. 어쨌든 좀 부진한 모습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밀러파크에서 이 원정길에 나섰던 부분. 사실 류현진 선수가 홈과 원정구장에서의 평균 자책점이 크게 차이는 안 났어요. 하지만 밀러파크 타자들, 이 미러키의 타자들이 확실히 그 타자 친화적인 구장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고요. 그리고 디비전 시리즈 류현진 선수의 투구 분석을 정말 면밀히 한 것 같더라고요. 이 변화구, 커브와 체인지업을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던 류현진 선수의 구종을 공략했고 특히나 6차전에는 초구를 그렇게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많이 구사했는데 그 연속 3안타 그 실점 순간도 이 변화구 공략을 당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월드 시리즈에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설 거 아닙니까? 네네. 그 투구 패턴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겠네요. 이제 과거 전성기만큼 구속이 빠르진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빠른 볼에 대한 구속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체인지업과 커브를 얼만큼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올 시즌 재미를 봤었던 투시앤 페스티벌의 이제 궤적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예. 배터리 이루는 포수들과 얘기를 더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용식 캐스터 얘기한 것처럼 예. 유현진 선수가 홈구장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네네. 이번 월드 시리즈 때 유현진 선수가 과연 2차전 선발이냐 3차전 선발이냐. 2차전이면 원정이고 3차전은 홈이니까. 그렇죠. 홈, 보스턴 레드삭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2차전, 2차전은 바로 보스턴의 홈 구장인 페네이 파크 100년이 넘는 유관 역사를 자랑하는 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류현진 선수가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사실 팬들이 늘 페네이파크만의 그 무거운 기운이 있고 위압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 김선호 해설위원과 이야기를 나눠봐도 보스턴 소속이기도 했지만 원정길에 나서면 그런 압박감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는 2차전 선발 가능성도 분명히 있지만 이 목요일 만약 나서면 4일 휴식 이후에 5일 만에 등판이면 2차전 페네이파크 등판인데요. 지금 리치힐 가능성, 이 3선발로 나왔던 리치힐의 가능성, 4선발이었죠. 리치힐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류현진 선수가 이틀간의 휴식을 더 갖고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이 3차전 홈 등판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현진이 3차전 선발이 나선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7차전 선발로 가는데. 그렇죠. 휴일까지 포함하면 가능합니다. 재밌겠네요. 7차전까지 가면 정말 2차전 선발에 나선다면 6차전 선발로 가는 거고. 네,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커쇼가 지금 마지막 경기 7차전 1이닝을 마지막 소화했습니다. 예. 로버츠 감독의 배려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1차전 선발에 대해서는 커쇼가 지금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보스턴 같은 경우는 좌완 에이스 크리스 세일이 이미 예정이 됐고요. 다저스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월드 시리즈에 유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가면은 한국인 최초라고 선발로 나가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김병현 선수 기억하실 것 같아요. 2001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당시 마무리 투수로 나섰지만 아쉽게 양키스에게 블론 세이브를 기록했었죠. 그래도 월드 시리즈에 나선 한국인 최초의 선수는 김병현 선수였고요. 그리고 2009년 필라델피아 소속이었던 베테랑 박찬호 선수도 당시에 이 월드 시리즈를 경험을 했는데 우승 반지를 차지는 못했습니다. 김병현 선수만 우승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인 선수는 세 번째로 이제 바로 류현진 선수가 등판하는데 선발 등판은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큰 등판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네, 고맙습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가 보수 언론을 동원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엽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김경엽입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면 조금 충격적인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2015년 3월에 정찬우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 안종범 경제수석의 문자 메시지 강효상 네. 선배와 논의했습니다. 강효상 선배는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국회의원이고요. 예. 기획기사로 세게 도와준다고. 뭐 형님 조선이 도와줬으니 하느니 금리 내리도록 말해야.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3월과 6월 금리 인하했고요. 예. 또 당시 조선일보 지면이 경기 부양 팔짱 낀 한은 시대착오에서 또 한은을 공격하는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의원님께서 생각하기에 박근혜 정부가 언론과 금융당국, 정부가 합세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에 대단히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 가계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제조 구조조정을 연기시켜서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유로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예. 초이노믹스라고 불리우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죠. 예.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경기를 어떻게 부양시켜 보겠다고 하는 작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그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제라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최경환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를 밀어붙이면서 LTV하고 DTI를 완화시키는 데 이어서 한국은행에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때 바로 나온 게 이제 청와대 이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가 짜고 조선일보를 동원해서 여론조작 기사를 부탁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가 4차례에 걸쳐서 기획기사로 말 그대로 세게 도와준 거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여론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서별관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자. 이제 이런 작전을 세워서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보수 언론을 통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그 네. 기사를 활용해가지고 한국은행에 금리 인하를 압박했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한국은행은 독립된 기구라고 배웠잖아요. 예. 이렇게 압박한 이유는 그러면은 그 빚내서 집사라 그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초이노믹스 정책,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한국은행이나 금융통화위원들이 굉장히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곧바로 3월과 6월 달에 이제 당시에 그 2015년도 2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하로 실행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그러면 압박에 굴복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이제 한국은행은 뭐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오늘 이제 거기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대로 다 실행이 됐었다는 거죠. 그게 문제다. 조선일보의 보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50bp 베이스 포인트라고 그러는데요. 그 금리를 인하시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대로 그 숫자만큼 2차례에 걸쳐서 3월과 6월에 금리까지 인하가 됐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작전이 그대로 다 실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강효상 의원은 여기 대해서 언급할 가치 없다. 기사 청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고 당시 기사를 쓴 이진석 기자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 불리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문제는 그렇다면은 전혀 없는 얘기를 금감위 부위원장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문자로 이렇게 주고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거기에는 조선일보가 세게 도와주기로 했고 이미 그리고 기획기사로서 세게 도와줬기 나왔으니까. 때문에 예. 이제는 서별관 회의를 열어서 한국은행을 압박할 차례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예.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인 동향도 살펴봐야 될 테고 미국 금리도 봐야 되고 물가 연동 이건 또 봐야 되고 또 서민 생각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한국은행이 결정하는 건데 이렇게 정부 당국자 몇 명의 입김에 작용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은 반대로 현 정부도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또 여당 대표까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라고 압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역공행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경제 동향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의견도 듣습니다. 조사도 하고 있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렇게 단순하게 의견 개진을 하는 문제는 그것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이렇게는 보기 힘든 것이고요. 문제는 이 안종범 문자 메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청와대와 기재부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사전에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이 언론까지 동원해서 청부 기사를 부탁하고 그것대로 실행된 것이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여당에서 했던 발언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토론과 논쟁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건 단순한 의견이고요. 여기는 지금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이런 작전이 지금 드러나요. 아주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죠. 그럼 밀실에서. 예. 그러면은 이주열 총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이주열 총재는 당시에 이제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경로로 청와대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것은 전화 통화도 가능한 것이고 금융통화위원들한테 이제 통화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 청와대에서 이미 안종범 수첩에 쭉 다 또다시 기록되어 있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안종범 수첩의 내용도 사실은 그 문자 메시지 내용과 똑같은 건데요. 그 안종범 수첩의 내용들이 아직까지 보면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다 불러 적은 내용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청와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기재부가 같이 함께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실질적으로 이걸 실행해 가는데 조선일보를 이용을 했다는 거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문자에 나와 있는 계획대로 서별관 회의가 이것 때문에 열렸던 열리지 않았던 간에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금리 인하의 작전들이 실행이 됐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런데 이 독립성이 보장된 한국은행 또 총재가 서별관 회의, 그러니까 비공개 정책 회의잖아요. 이 서별관 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도 문제가 좀 큰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예. 한국은행 총재가 비공개, 흔히 밀실 회의라고 얘기하는 청와대 서별관 회의를 참석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느냐. 이게 이제 부적절하다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정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서별관 회의로 불러서 한국은행 총재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됐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금리 인하 압박을 안 했다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 몇 번 참석했는지 밝혔나요? 국감에서? 처음에는 좀 밝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니 나중에는 아마 밝히질 않더라고요. 그것을. 예, 몇 번 참석했는지, 언제 참석했고, 거기서 어떤 게 논의가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지금 밝힐 수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꼭 밝혀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국감이 한창이니까요. 이 안종범 또 정찬우 문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다들 아니라고 하니까 또 다른 관련자들을 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강효상 당시의 조선일보 편집국장, 그 다음에 기사를 받았다고 하는 기자, 예. 그리고 당시에
금감위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 그리고 안종범 수석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자유한국당에서 동의를 안 해서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남아있나? 여야 간 간사 협의를 통해서? 이게 지금 오늘 중으로 지금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오늘 결정을 해야지 29일 날 기재부 마지막 종합국감 때 증인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오늘 결정이 나야 되는데 오늘 결정이 안 나면 사실 증인은 거의 무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협의 중입니까? 아마 협의를 하는데 지금 뭐 담당 간사 이 여당 간사 얘기는 저쪽에서 협조를 안 해준다 뭐 이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증인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주열 총재가 실물 경기 유지되면 11월에 금리 인상 검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안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실상 11월에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이제 확답은 할 수가 없고요. 예. 현재의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더는 미루기가 예.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이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는 방법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인 것 같고요.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계부채가 지금 워낙 많기 때문에 금리를 또 갑자기 높게 인상하게 되면 그것도 또 타격이 있을 테니까요. 국민들한테는. 여러 가지 그렇죠. 한국은행이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사건대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사건대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건 발생 8일 만인 오늘 오전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성수 기자들의 질문에 어눌한 말투로 일관했었는데 아직 법원의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 수사 단계부터 신상을 공개했다.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2010년 신설된 특례법 때문인데요.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를 보면 나옵니다. 흉악범죄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에 나온 그 기준을 보면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그리고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피해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뭐 고려가 됐겠죠. 예. 그리고 피해자의 재범 방지 그리고 범죄 예방과 같은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개를 하는데요. 경찰은 그래서 이 특례법을 근거로 신상 공개 심의위를 열어서 오늘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예. 근데 오늘 김성수가 기자들 앞에 서서 여러 가지 문답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뭐 죄송하다. 죗값을 치르겠다라고 했습니다만 그 반성의 진정성이랄까 이런 게 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뭐 체념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네, 상당히 좀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는데요. 예. 그런 연유가 이제 이 사람이 좀 상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걸 반증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취약하다고 해서 지금 형사 책임이 경감되는 근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상황 판단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대응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한 네티즌이 18일 페이스북에
신 씨가 매장 관리자에게 보낸 카톡을 공개했는데 그 신 씨가 김성수의 흉기에 찔리기 약 15분 전에 전송된 거였는데 내용 보면 7시 30분 중에 목에 타투하고 안경 쓴 손님이 이게 김성수라는 얘기고요. 자리 치워달라 해서 치워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욕하면서 카운터까지 오더니 혼자 계속 영업방해하더니 경찰 부르고 돈 환불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오전 8시쯤에 보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 네. 아마 PC방 관계자라 밝혔지만 뭐 알바생이거나 관리자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요지는 경찰의 초동 수사가 과연 정상적이었냐 이거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돌아가고 나서 이 매장 관리자에게 오전 8시쯤에 이 카톡을 남겼는데 과연 피해자가 이 얘기를 경찰에게 안 했겠냐. 경찰은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내용은 그 피해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경찰의 초동 대처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은 그 화해를 권유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강서서 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환불 시비로 벌어진 일이다. 그리고 처벌이나 체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는데 그 후에 그 피의자 김성수는 자택에서 흉기를 가져와서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 입장으로는 아니 화해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어떻게 경찰이 그걸 예언해가지고 범죄를 막을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그 보낸 문자를 보면은 뭐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 결국 그대로 됐기 때문에 네. 이걸 제대로 살펴봤냐 그럼 초동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이거든요.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했던 상황을 알고도 지금 화해 권고만 하고 돌아갔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신상공개와 연관해서도 제가 좀 하나 지적을 해보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신상공개도 범죄자의 얼굴과 연관된 뭐 개인정보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지금 문제 제기를 이제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뭐 누가 피해자고 가해자인지 모른다 손 치더라도 그러면은 이 현장에 출동한 그러니까 그 경찰은 이 둘 당사자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개인정보, 예를 들자면 전과정보 이런 것들을 열람하는 것은 왜 안 되냐. 일반인들에게 얼굴 공개는 되고 왜 범죄자들의 정보는 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활용할 수가 없느냐. 저는 그 지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나갔는데 한 사람이 난동을 피면서 이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그 사람의 전과정보 정도는 현장에서 이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요새 워낙에 핸드폰이나 터미널이 좋아가지고 사실은 전과 기록 같은 거 뭐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열람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사실은 폭력 상해 전과가 2번이나 있어요. 사람을 해코지 했던 그런 상황이. 그런데 이제 나가 보니까 실제로 2번이나 폭행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이 또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으면은 그럼 경찰이 그냥 돌아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이 써야 되는 범죄자 정보는 지금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놓고 굳이 뭐 사람들한테 얼굴 정보를 공개해봤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 없는 절차는 지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고 좀 굉장히 넌센스하다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데 활용을 해야지 이미 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안가품하듯이 얼굴을 공개해봤자 지금 그 얼굴 정보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 방식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 불가능합니까? 가서 전가를 줘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네, 지구대에서 이제 출동을 하면 터미널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안 되고. 네, 그럼 시스템을 바꿔야겠네요. 네, 근데 영미법 국가에서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그 이제 말썽을 부리는 사람들의 전과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인권 문제가 또 불거질 것 같은데요. 만일 그렇게 되면 네, 왜 나라에 전가 그렇죠. 함부로 뒤지냐 이렇게. 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의 충돌이 틀림없이 이제 존재할 건데, 근데 지금 신상 공개, 얼굴 공개하는 것도 사실은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되고 이건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에게는 열람을 시키면서 오픈을 하면서 막상 수사를 하고 범죄 예방을 해야 되는 경찰은 못 보게 하는 건 어떤 근거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네티즌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은 동생도 공범이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경찰이 CCTV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동생이 형을 말리는 장면도 있고 동생이 주변 사람들에게 도와달라 신고해달라라고 외치는 장면도 있다. 그래서 공범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동생이 공범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왜 나오는 거죠? 동생 행동에서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예. 그 살인 사건 CCTV를 보면 아르바이트생 피해자가 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니까 이 동생이 형 김성수 씨 향한 곳으로 급하게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 쓰레기 버린 피해자가 다시 PC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이 형 김성수가 덮치게 되고요. 그리고 흉기를 휘두르는 동안에 동생은 양쪽 팔을 잡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이 됩니다. 피해자 팔을 잡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공범 아니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경찰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팔을 잡기도 하지만 형을 말리는 장면도 있다. 그리고 주변에 도와달라, 신고해달라 외치는 장면도 있기 때문에 동생이 범행 공모를 했다,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근데 또 여러 가지 동생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김성수가 집에 칼을 가지러 갈 때 본인은 형이 칼을 가지고 올지는 몰랐다고 하지만 예. 어찌됐든 같이 간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가 키 193에 체중 88kg의 약간 거구입니다. 건장한 체격에다가 검도 유단자거든요. 그럼에도 당했다는 거는 그 동생 도움 없이 형 혼자 범행이 가능했겠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피해자 그 부친도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 건장한 체구에 또 검도 유단자인데 한 명이었었다면은 그렇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그 PC방 그 피해자의 담당의 의사 말에 의하면 얼굴에만 그 칼자국이 있다. 상처가 얼굴에만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30여 개. 그런데 이 교수님 보통 이렇게 얼굴에만 집중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하면 면식범 원한 관계가 엄청 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렇게 원한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지금 거의 비면식에 가까운 관계인 거죠. 예. 인간관계가 사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얼굴만 공격한다는 것은 나름 어떤 무엇인가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형 같은 경우에, 가해자 같은 경우에 우울증 진료를 받은 흔적은 틀림없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울증이 중증 우울증이 되면 그러면은 이제 피해망상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피해망상이 따라오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일종의 과잉 방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눈을 마주친다거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정 부분을 공격할 수가 있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전에 미리 이제 해코지를 할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온 점이나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 흉기 난동이 일어난 부분, 예컨대 결국은 이런 살해하게 된 경위는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고의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조각해주는 이유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아까도 상당 부분 취약성이 보인다고 한 것에 연장선상에서 우울증 끝에 피해망상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폭력이 과잉으로 이제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김성수 인터뷰 보면 우울증약 10년간 복용했는 거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가족이 제출했다. 네, 진단서 냈다고요. 진단서 네, 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돼서 형이 감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김성수가 정신감정 받기 위해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성수도 오늘 오전에 정신감정위에서 충남 공주에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이 됐는데요. 근데 아는 변호사들을 통해서 좀 물어보니까 우울증 약을 오래 복용했거나 진단서를 낸다고 해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쉽게 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사건 이후에 음주로 인한 그리고 우울증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심신미약이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거고. 그리고 또 현재 피해자 김성수 씨가 판단 능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3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범행할 때 판단 능력이 있었다. 맞습니다. 예. 그때 그 당시에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김성수가 경찰이 출동했을 때 경찰을 알아보고 피했다는 것. 이것도 조금 의심해 볼 만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죽일 목적으로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왔다는 것에서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해자가 PC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게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더라도 심신미약으로 판정하기에는 조금 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심심이야기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네, 뭐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질환이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그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으로 책임을 경감받을 수 있느냐는 그거는 법적인 판단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책임이 조각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뭐 정신질환 그리고 예를 들면 사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이렇게 네. 물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감경해 주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 사례를 들면 조금 예, 예. 이해를 하실지도 모르는데요. 그 국회 앞이나 법원 앞에 보면 그 맞춤법 다 틀린 입간판 들고 억울함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거 기간에 어떤 후보를 비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심신미약으로 인정을 해서 기각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친딸을 뭐 귀신이 씌었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하게 얼굴 네. 공격해서 살해한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심신미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으면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 밖으로 드러내면서 고쳐야 되는데 이런 식의 편견이 생기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꾸 숨긴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악용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이게 꼭 형사 책임과 연관해서만의 논쟁이 아니라 일단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지양해야 될 뭐 논거이기는 하나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종류의 이유 때문에 책임을 지지 않거나 또는 뭐 책임을 질 능력 자체가 없는 사물 변명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뭐 이런 논의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만든다거나 이런 종류의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는 뭐 논의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지금 이 사안과 연관해서는 지금 그 편견 문제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올바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형법 10조 1항과 뭐 2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예. 네, 형사 책임과 연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따져 물어야 될 부분이 틀림없이 존재하고요. 그런 연유는 과거에 뭐 심신미약으로 형사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서 부당하게 면죄부를 받았던 너무나 많은 그 사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뭐 진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심신미약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체를 없애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렇죠? 예. 예. 조현병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예. 이제 뭐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에 선악 판단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상윤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기자.
네, 그때 감형이 아니고 무죄가 나왔었죠. 무죄. 예.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상윤희 사건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1급의 18살 이모군이 22개월 아이를 복지관 창밖으로 던진 일이거든요. 결국에 아이는 뇌출혈로 사망을 했는데 정신감정을 통해서 그 이모군이 발달장애 1급이 맞다고 인정이 돼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모군 활동을 보조하는 백 씨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었는데요. 근데 법원은 이 활동 보조인의 의무에는 교육이나 훈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저 정신질환자의 활동이 보다 자유롭도록 보조할 뿐이라면서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뭐 심신미약을 아예 없애달라라고 하는 그쵸. 주장은 조금 너무 과한 것 같고 다만 법원에서 어떻게 사안에 따라서 받아들이냐 그 문제겠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발달장애 1급의 이모군이 자발적으로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약물을 복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두순 사건이나 뭐 김성수 사건하고 등치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여기서 하나 예. 발생을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살짜리 아이가 정말 무고하게 사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 사람은 그와 같은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아이들을 밀어서 넘어뜨리거나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죄로 방면하는 경우에 이 사람이 비슷한 일을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위험 행위를 하는 어떤 뭐 정신질환자나 또는 발달 장애인이나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치료를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는 그런 게 없나요? 우리는 지금 정신보건 복지법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할 수가 없죠, 치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이제 그 폭력 행위를 한 적이 있어도 병원에 현재는 과거에는 입원해 있다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지금 안 이제 된다. 퇴원을 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가족이 원해도 안 되나요? 가족이 원해도 안 됩니다. 예. 그런 문제점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진실탐사그룹 셜록의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